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는 시간,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박현정 전 연구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요즘 TV를 보면 네.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빗썸에서 이벤트로 2,000원을 주려고 했어요. 네. 2만 원도 아니고 2,000원. 네. 그런데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을 하면서 네. 이 규모가 뭐 거의 2,000억 원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거래소가 뭐 개인들에게 2,000개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일이냐라는 의문도 드는 시점인데 네.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불신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실 이게 옛날에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이렇게 공매도 치는 게 전산상의 오류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전산의 시스템의 오류가 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고요.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지금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거래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와는 조금 다른 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3, 4년 전에 있었던 또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소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콜드 월렛에 대한 유행이 또 이제 한번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콜드 월렛이라고 하면 요 정도만한 어떻게 보면 디스크 같은 그런 USB 포트 같은. 네,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런 요만한 장치에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코인을 가상화폐를 이제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월렛이 좀 유행이 됐었고 그래서 앞에 나오고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 저런 사진 같은 거에 이제 저희가 코인 그 지갑에 들어갈 때 이제 시드 문구라는 걸 또 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계에 입력을 하면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제 코인을 보관을 해서 이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에 대한 좀 관심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거래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콜드 월렛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거래소는 사실 저희가 휴대폰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네. 어플을 열어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콜드 월렛이 뭐 다양한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USB를 잃어버리면 네. 뭐 그날로 이제 코인들과 안녕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도난을 당하면 이제 복구를 할 수가 또 없고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밖으로 가지고 다니기 핸드폰처럼 용이하지는 않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콜드 월렛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안정성을 이제 최우선순위로 고려를 하실 때 이제 코인을 콜드 월렛에 이제 보관하는 걸 대안으로서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콜드 월렛이라는 옵션을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거래소에서 뭐 거래를 하든 콜드 월렛으로 거래를 하든 이 비트코인이 화랑을 띄어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텐데 사실 사상 최고치가 12만 달러 선이었나요? 그 이후에 7만 달러 선마저 붕괴되는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이거 갈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좀 회의론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우리가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추가적인 하방에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좀 바닥을 다진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코인 시장이 사실 코인 시장 내에 있었던 게 이제 4년 주기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4년 주기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하락장이 저는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4년 주기설을 기반으로 차트를 좀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가 좀 저점을 다지고 하반기부터 추세를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4월, 5월이 지나고 한 여름, 6월쯤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재무부 TJ 잔고도 많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중 유동성이 재무부의 통장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급 반등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우려들 중에 하나는 이제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7만 달러 밑으로 뚫리게 되면 이제 6만 달러 초반대까지 가면 코인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파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코인 시장에서 한 번 더 반영이 된 다음 이후에야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그 바닥을 완전히 다졌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네. 네, 지금 이제 6만 달러 후반대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 채굴하는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까지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 전달해 주셨습니다. 4년 주기설로 치면은 고점을 찍은 이후로 다시 반등을 하려면 거의 2028년쯤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까요? 사실 뭔가 조금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들, 예를 들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란 것들이 통과가 되면 사실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거에 속도감이 붙으면 좀 코인 시장 분위기가 반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빨리 되지 못하는 이유가 구금융과 신금융 사이에 지금 의견 합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백악관에서 구금융, 이제 전통 IB들과 그리고 이제 신금융이라 하면 핀테크 기업들, 뭐 코인베이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서클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제 지금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인베이스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해도 저희가 예금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조항에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통 IB들 입장에서는 예금 잠식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간의 이익이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법안이 진전이 되는 데 있어서 조금 속도가 걸리고 있다라고 네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려면 그 법안에 좀 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소식들을 잘 체크하면서 바닥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이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2기를 출범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 지분을 대대적으로 매도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니 코인 하면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나요? 근데 트럼프마저 코인을 팔았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왔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회사 지분 절반을 매각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 왜 이렇게 행동한 걸까요? 이게 이제 사실 트럼프의 두 아들이랑 그의 친구인 잭 위코프가 이제 마라라고 해서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취임 직전인 작년 1월 중순쯤에 이제 지분의 49%를 이제 중동 쪽에다가 5억 달러 규모의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19개월 만에 이제 총 사업 가치가 12억 달러 규모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정도면 이제 높은 수익성을 좀 보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트럼프 일가가 아예 코인 시장에서 이제 사업을 모두 다 뺀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49%만 매각을 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100% 중에 49% 그쵸, 매각한 거 아닌가요?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을 다 버려둔 거다라고 보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벌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여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사실 암호화폐 회사 지분을 절반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사실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많은 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네. 안 그래도 이제 얼어있던 이 투자 심리가 더 꽁꽁 얼어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이번 주 금리 전망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그 연준 의장 차기 후보로 케빈 워시가 지명된 이후에 많은 이제 뭐 전망들이 나왔잖아요. 네. 시장이 긴축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케빈 워시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도적인 네. 매파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말하기를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이후로 좀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그 얘기로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AI로 인해서 미국의 생산성이 조금 향상이 되게 되면서 물가의 자극이 없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의 우려보다는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역시도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워시가 만약에 나한테 와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케빈 워시가 지금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시가 취임한 이후에는 짧은 기간 앞에 취임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완화적인 스탠스, 트럼프를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파월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트럼프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는데 네. 이제 말년명장이 되면서 좀 그러니까요. 다른 노선을 네.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워시도 뭐 취임이 지난 이후에는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초기에는 어쨌거나 트럼프와 비슷한 그런 의견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였죠. 네. 워시 트레이드가 이제 발생하면서 네. 사실 연구원님과 이 워시 트레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큰 폭으로.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워시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좀 잠재워졌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케빈 워시가 아무래도 그 금리에 대한 방향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상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네. 일단 금리를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준다면 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 네.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건 알겠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완화적인 정책들을 취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가상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은 조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까지 아직 시계열이 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유입이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부터 맞물리는 네. 그런 시장의 장세들이 펼쳐지게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어제 혹시 그 이제 뭐 지난 주말 사이에 일본 총선 이야기가 많이 네. 나왔었는데 네. 연구원님도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되게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승리를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압승을 할 줄은 네. 몰랐는데 되게 그러니까요. 놀랐습니다. 네. 뭐 거의 대승, 압승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다카이시의 승리가 뭐 글로벌하게 보도가 됐고 네.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과 또 시장의 방향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결과가 앞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제 이제 니케이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제 뭐 6만 선까지 터치를 하려는 시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국채라든지 엔화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좀 방향을 전환할까 했는데 네. 다시 이제 약세로 네. 약세의 흐름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시아 증시 전반에는 또 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코인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향이 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저희가 내용들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엔화가 약세로 흘러가게 되면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화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니즈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로의 자금도 뭐 들어갈 수 있겠고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트럼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트럼프 라인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자금 유입이 좀 계속될 수는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간다고 해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이제 직접적으로 유입이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해외의 유동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영향이 이제 코인 시장에까지도 미칠 수는 있는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유입할 것이다, 네. 뭐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이제 해외로 자금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뭐 다양한 시장의 네. 유동성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맞습니다. 전망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상화폐 시장 진단을 내려봤는데 앞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그 니케이 지수 관련해서도 일본 증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오랜만에 니케이 지수가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와 비교했을 때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잘 가긴 갔지만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국내 증시가 워낙 잘 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이노믹스의 기대감에 연말까지 6만 달러 선 돌파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네. 저희가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지금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기에는 니케이 지수가 57,000포인트대 네. 위치를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업사이드로 한 6%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카이치 사나이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승리를 일정 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게 되면 이제 저희가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일본 증시가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나이가 얘기를 했던 게 원래 2027년까지 늘리기로 했었던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했었는데 이거의 시계열을 26년으로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일본 방산주들로 조금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도 너무 성과가 좋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일본 증시의 상승세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방위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저는 방산주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방위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국밥 같은 존재로 네.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잔잔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방위 산업을 네. 들고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네. 우리가 또 우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국채 네. 그리고 엔화인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국채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 네. 가격이 하락하고 네. 그만큼 반면에 이제 금리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세 국면으로 다시 접어든 모습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사실 엔화 자체는 좀 약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 했던 말이 엔화 약세는 이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우호적이다라고 네, 하면서 호쿠호쿠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로 네. 네. 엔화 약세가 호쿠호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화 약세를 일부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세 흐름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일본 약세가 또 지나치게 가게 되면 미국에서 불편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과 미국의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약세 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본 약세에 강하게 베팅하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지금 네. 책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원화가 약세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저희가 대미 투자로 인해서 트럼프가 좀 불편해했었던 그런 일을 생각을 해보면 원화 약세도 좀 지나치게 원화가 약세를 가게 되면 미국에서 불편해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든 엔화든 약세 흐름으로 가겠지만 좀 지나치게 하방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경우 미국에서 좀 구두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1,46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1,500원 선까지 가진 않겠죠? 1,400원 후반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1,500원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구두 개입을 그럼. 하지 않을까. 최근 몇 개월간 사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박스권 흐름 안에 좀 머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눈여겨볼 만한 국내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를 꼽아주신다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 주식시장에서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장비나 소재 기업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피해주라고 하면 사실 피해라고까지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본에서 지금 내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세금을 감세해줄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국내 음식료주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내 음식료주나 뭐 화장품주나 모두 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수출의 비중이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수혜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